오늘은 이전부터 저희가 매번 웨비나 할 때마다 사실 그 설문조사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주신 의견들 중에 많았던 것이 고객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이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았어 가지고 비록 이런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그 코로나 얘기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고객 분석, 특히나 현재 모든 유통업이든 뭐 어떤 산업 분야를 불문하든 간에 이 밀레니얼 세대과 G세대, 이 Z세대라고 할게요. 그냥 좀 알아듣기 편하게. 이 Z세대를 잡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방향들에 대해서 항상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트니스는 과연 이런 쪽으로 좀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좀 더 트렌디하고 현대적으로 그 센터를 운영하고 또는 그 샵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매체들도 잘 활용하고 근래 유행하는 밈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홍보 매체를 만들거나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좀 더 이게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들이 왜 소비를 해야 되는지를 왜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좀더 클리어하게 전략적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피트니스 최대 고객 MZ세대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한번 간단히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좀 이렇게 구성해 봤어요. 우리가 MZ세대가 대체 무슨 세대인지 한번 알아봐야겠고요. 얘들이 누구고 왜 이렇게 근래에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MZ세대를 그런 피트니스에서 또는 모든 산업에서 공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자, 그 이후에 피트니스 산업으로 포커스를 맞춰봐서 이 피트니스 산업에서의 M에서 Z세대들이 어떤 소비자들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인 시장 흐름, 산업 흐름에 맞춰서 피트니스에 끼워 맞춰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시간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나온 재원들과 그리고 피트니스 분야로 재해석한 뭐 얼사나 여러 기관들의 재원들을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림으로써 그래도 조금 쓸만한 솔루션을 얻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좀 만족감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매번 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글로벌 피트니스 소식들에 대해서 항상 전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이번에 해야 될 주제들과 대부분 매칭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간단한 내용들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주의 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이 기사 전문을 읽어보시면은 그 미국에 있는 클럽 인더스트리라는 매거진에서 따온 기사인데요. 자, 플래닛 피트니스가 2020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6.8%가 감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아시고 계시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피트니스 센터를 폐쇄하고 열고 폐쇄하고 열고를 반복하는 곳들도 많았고 심한 곳들은 지금 코로나가 미국에 들어온 이후로 여태까지 거의 열지 못하고 있는 곳들 들어 있거든요.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플래닛 피트니스들은 이렇게 매출 감소가 3분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36.8%가 줄어든 게 심각한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예상 수치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안도하는 추세이고요. 왜냐면은 바로 그 전분기, 2분기에는 77.9% 전년 대비 손실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점차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사람들이 피트니스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티크 피트니스들, 이런 고객과 유대를 중심으로 한 부티크 피트니스들도 보면은 고객의 90%까지 거의 복귀를 했다라고 레포팅을 한 업체들도 일부가 있었고요. 때문에 점차적으로 피트니스를 그래도 지속을 해야 된다. 라는 인식들이 점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들이 디지털 전용 멤버십을 월 5.99달러에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를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이어질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브릿지의 역할을 하겠다, 가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디지털 콘텐츠가 탑재되지 않은 오프라인 사업장들이 앞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항상 오프라인 사업장이 탑재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구조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외부 시선에서 보기에 일반 산업이라든지 소비자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이거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종합되면 결국 주가로 나타나거든요. 이 주가를 같이 봤을 때 우리가 좀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펠로톤이 주가가 올해 만들어 3배 이상이 올랐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 웨비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무려 106달러나 일주당 되는 이런 거대한 주식이 되었고, 플래닛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한번 같이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직후에는 주식 가치가 굉장히 폭락했다가 이후에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미있게도 근래에 들어서는 반등해서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끝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펠로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멈춰 있지만 점차 하락하는 추세. 일부에서는 이거 15%는 계속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코로나로 인한 폐쇄 조치로 인해서 이 상대적인 주목을 펠로톤이 받게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딱 치솟아 오른 거품이 빠질 때가 되었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반면 플래닛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버리지는 않을 거며, 왜냐면은 이제 미국 방역 당국에서도 코로나19가 2021년 연말에는 종식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치료제까지는 아니지만 백신에 대한 개발 소식들은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끝날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며, 그러면은 그 이후에 과연 누가 주목받는 또는 키플레이어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했을 때는 플래닛 피트니스가 그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에서 발표했던 자료들도 보면은 이런 오프라인 피트니스, 즉 플래닛 피트니스에 대한 투자가 펠로톤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저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상대적인 불안정성이 있느냐 펠로톤처럼 또는 플래닛 피트니스처럼 지속적인 안정성을 향후에도 가져갈 이런 잠재력이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한 선택인 것 같아요. 때문에 펠로톤은 2020년 3분기 예상 성장률을 36% 정도 달성했지만, 네, 뭐 이건 전년 대비 비교치겠죠. 플래닛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고려하더라도 예상 성장률의 66%까지 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피트니스가 미국처럼 그렇게 사람이 여럿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더라도 이렇게 외면받을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잠깐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게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이게 보조적인 하나의 축, 오히려 시장을 확장하는 하나의 축이 되는 거지 서로 잡아먹는 이런 구조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글로벌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래닛 피트니스가 온라인 멤버십을 또는 온라인 전용 멤버십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요. 우리도 기술적 흐름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시야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네, 어느 나이대에 있었던 간에 우리가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또는 현재든 간에 우리도 좀 이런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너무 버릇없다.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근데 이게 자,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그 부모님의 세대에도 더 올라가서 기원전 1700년 전에도 수메르 시대 점토판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써져 있었고요. 그리고 기원전 425년에 우리 급 유명해지신 테스 형이죠. 네, 테스 형도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제자인 플라톤도 역시나 같은 말을 했었고요. 자, 과연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불과 몇십 년의 터울이 있더라도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은 사람들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또는 겪었던 세계에 대한 갭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이해는 부재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1700년, 기원전 1700년 전이나 그다음에 기원전 425년 전이나 사실은 이때의 사회는 그때의 사회랑 크게 변한 게 없죠. 차라리 우리의 30년 전이나 현재의 시대가 이때보다 변화는 훨씬 더 컸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또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훨씬 더 가속된 게 요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스갯소리로 자, 이때 어른들 말대로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라고 했으면 사실 우리의 미래상은 이런 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현재 이런 미래를 맞이하진 않았습니다. 전혀 이런 미래를 맞이하지 않았죠. 때문에 이게 세상이 나빠지고 뭔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뭔가 크나큰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겪었던 일들과 경험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약간 있구나를 그냥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근래에는 또 이런 거에 대한 좀 정확한 카운터가 나왔잖아요. 아, 꼰대다. 꼰대다. 자기 경험에서 모든 걸 비춰 생각하려고 그러고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 적응할 능력이 떨어질 거야. 당신들은 나고자다. 꼰대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기술 발달들을 봐도 좀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초기의 컴퓨터들은 정말로 커다란 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였고 점점 컴퓨터들이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워크스테이션이나 또는 미니 컴퓨터들로 변했었고 겨우 80년대, 70년대쯤 돼서야 퍼스널 컴퓨터들이 나왔는데 이후에는 정말 비약적으로 정말로 작은 칩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메모리는 향상되었고 그다음에 휴대용 기기에서도 컴퓨터 이상의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재 2020년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전달성 그리고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이 공유의 능력까지도 많은 차이와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5G로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5G가 상용화되고 나서는 사실 좀 주요한 변화들이 하나 생겼는데 어디서든 동영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도 끊기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때문에 과거에는 텍스트나 이미지로 주로 의사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형태였다면은 근래에는 영상으로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해하는 문법들 자체가 모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뭐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나 또는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떤 나이대에 있든 간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세대들을 구분을 해본 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보통 이 전쟁 이후 시대에 태어난 이 세대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잖아요. 50년대에서 64년까지의 출생 연도를 잡아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입니다. 물론 미디어 이용도 과거에는 이런 종이라든지 또는 뭐 근래에 들어서는 뭐 디지털 기기도 쓰시긴 하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이런 세대였죠. 또한 성향 같은 경우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좌냐 우냐 뭐 빨간색이냐 무슨 색이냐라는 이런 좀 이념적인 것들 이데올로기에 치중하는 면들이 다소 있었던 뭐 이런 세대겠죠. 당시의 사회상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우리 편을 보호해야만 좀 더 이 사회 체계와 우리 집단을 지킬 수 있는 집단주의적 사고도 이런 일들 때문에 계속 강화가 되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런 X세대부터 사실 이 집단주의 세대들 또 집단주의에 대한 성향들을 점차 거부하기 시작하는 이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세대가 X세대인데 우리 뭐 옛날 그 90년대 인터뷰들 보면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좀 파격적인 옷차림을 한다든가 파격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런 X세대들이 과거에는 자주 비춰졌었는데 근래에는 사실 이들이 다 그 경제 중추를 책임지는 기성세대가 되어 있죠. 물론 이런 그 베이비붐 세대에서 이어왔던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 또는 그 조직적인 사고들을 잘 이어받아서 사회를 잘 이끌고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구 비중은 24.5%로 역시나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시대부터 사실은 이 디지털화가 도입이 되었고 디지털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디지털 시대를 처음부터 겪진 않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디지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변화를 어떻게든 수용해야만 하는 입장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때문에 모든 기술 흐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뒤처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기술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이 유창하게 언어같이 유창하게 이런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에는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자 19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부터 밀레니얼, M세대라고 표현했죠. 아까는 여기서는 밀레니얼 또는 Y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출생연대는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로 잡혀 있고요. 인구 비중은 21%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이번 주제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들은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디지털 이주민과 사실은 같은 시점에서 거의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디지털 혁명들을 정면으로 받아들인 세대죠. 자, 과거 이런 인터넷 혁명 때부터 PC를 접하게 되었고 PC를 점차 접하면서 모바일 혁명 시대를 맞게 되었고요. 이 모바일을 사용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의사소통하는 방식 또는 여러 가지 문화를 바탕으로 이 인터넷 문화를 가장 풍성하게 만든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특히나 이런 세계화, 뭐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수많은 세계들을 기성세대들보다 경험할 수 있는 그래도 비교적 호황기를 맞았던 시대이 한번 맞아봤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경험들을 더 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좀 더 국가적인 단위를 벗어나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또는 이런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등도 글로벌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이런 인재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Z세대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2000년대 이후 출생자, 1995년부터 그 이후 출생자들, 현재 굳이 분류하자면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인구인 25세부터 그 이후 15세까지를 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아까 밀레니엄 세대부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점차 인구들은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이 밀레니얼과 Z세대의 가장 구분되는 것들은 이 Z세대는 이 경제적 호황기를 그 어느 때도 맞이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때문에 그나마 이 앞선 세대들이 뭐 조직에 대해 그나마 순응하고 또는 그 조직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사고관들이 그래도 이 나에 완전히 국한되어 있지 않은 사고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Z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현실들을 좀 중시하고 좀 더 먼 미래의 꿈보다는 지금의 나의 현실 그리고 이 나 개인에 대한 투자를 더 중요시 여기는 성향들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뭐 이들이 이기적이고 뭐 나쁜 사람들이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호황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배경에서는 이들은 좀 이런 사고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고관 내에서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이게 되고 자신을 생각하는 성향들은 강해지거든요. 뭐 그렇다고 이게 세상이 진짜 나빠졌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과거의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은 좀 이 부정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기업들을 성장시킨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불과 한 1990년대만 하더라도 뭐 각종 비리나 정경유착들로 인해서 뭐 언론에 스캔들이 생기게 돼도 사실 기업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사실 환경적인 이슈 또는 이 재벌가의 갑질 이슈 몇 개만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기업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이게 이 Z세대가 윤리를 중시하는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착한 기업 그리고 나와 가치관이 맞는 기업들을 선호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좀 더 기업들이 기업 윤리를 가지고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가치관을 동기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때문에 점차 기업들의 행동과 행위가 고도화되고 조금 더 좋은 형태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의식이 뭐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세대 구분해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대적인 구분이 사실은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X세대이지만 Z세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밀레니얼 세대이지만 X세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일례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밀레니얼 가치관보다는 X세대에 좀 더 가까운 가치관 같은데 이 특정한 세대나 나이대로 중심을 딱딱 나눈다기보다는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스스로의 세대를 분류하는 방식이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나이로 딱딱 끊어서 얘는 어디고 쟤는 어디다. 네, 이런 식의 분류법, 이분법은 네,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 밀레니얼과 후기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렸는데 이게 또 밀레니얼과 Z세대는 사실 또 많이 다르거든요. 네,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라는 여러 자료들의 그런 첨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런 전기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결혼 및 출산, 생애 주기의 변화, 그리고 온라인 시대가 개막되었고 1인 1휴대폰 도입으로 이 디지털 이주민에서 그다음에 이런 그 유목민이 된 경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후기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초년생이고 SNS가 보편화된 시대를 이제 살고 있고 이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현재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러한 모든 형태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세대가 되었죠. Z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티브라서 이 기술을 수용하는 장벽들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는 컨텐츠나 채널들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무언가 권위에 의존하는 형태 또는 대세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형태의 것들에 의존하는 시기였다면 Z세대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맞는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가는 이런 자립심이 강한 소비 패턴들을 갖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 유튜브를 보고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고 또 숨겨진 브랜드를 추구하거나 셀럽보다는 유튜버 또는 자기가 아는 그런 유튜버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이미지와 영상으로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경험과 체험을 중심으로 내 안의 기준들을 만드는 좀 더 주도적인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반면에 밀레니얼은 아까 나온 거에서는 현실적인 요소들이 밀레니얼들이 좀 Z세대보다 좀 적다라는 식으로 표현됐는데 이거는 단순히 사회적인 경험을 얼마나 쌓았느냐의 차이에서 나오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는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워라밸을 중시하고 또 이런 사실은 소비를 더 정확히는 소유를 해서 뭐를 갖고 저축을 하는 이런 세대라기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세대가 많이 해야만 되는 세대가 됐잖아요. 과거처럼 이렇게 정말로 월급 받아 돈 모아서 집을 산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소비를 하느냐가 주요한 키워드가 된 것 같고 대신에 이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표기한 거죠. M4세대라는 말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고 과거까지 좀 더 올라가면은 88만 원 세대 등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키워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자, 포기는 하지만 나를 위한 소비는 일부분을 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를 소비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뒤져보니까 이 밀레니얼 모먼트라는 표현을 이 글로벌 경제 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현재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비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들도 그 적지 않은 포션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국내에도 사실은 적은 비중은 아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이 밀레니얼과 Z세대들이 네,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고는 사업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업적인 면이나 이런 상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논하기 힘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공략하고 분석해야만 된다라는 기업들의 위기의식과 그다음에 전략적 방향성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만 봐도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나왔대요. 1인 가구가 우선 많아졌고, 뭐 가심비라는 말은 지난 한 2018년도, 2019년도였나요? 네, 트렌드 코리아에서 등장했던 말이죠. 이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가심비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자, 공유경제, 먹방, 플렉스, 언택트, 뭐 디지털 네이티브, 합리주의, 뭐 하우스푸어 등등의 여러 가지 키워드가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주목할 수 있는 거는 공유경제, 플렉스, 합리주의인 것 같아요. 뭐 미제네레이션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자, 나를 위한 소비를 하되 여기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상품에는 아낌없이 플렉스한다. 지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에는 돈을 지출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이 이들의 주요 그런 스테이터스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스몰 럭셔리 풍조들이 있어서 근래 이런 Z세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과거 밀레니얼 세대들의 과거 조사에서는 사실은 명품 브랜드가 이런 선호하는 브랜드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갖고는 싶겠지만 이거를 실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Z세대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합니다. 내 모든 다른 지출을 줄이고서라도 이런 명품들을 소비하고 싶다라는 성향들도 일부는 가지고 있어서 이게 따지고 보면 결국 사치는 아니거든요. 다른 모든 요소들을 희생해서 그거를 쟁취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 성향은 돈이 뭐 많다 적다로 좀 표현할 것들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는 아낌없이 쓰고 필요 없는 것들은 외면한다. 그러면은 나는 과연 내가 하는 사업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고 있는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M하고 Z세대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 미국에서 나온 조사 결과 일부를 좀 인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식, 정확히는 뭐 기업 선호도에 대한 조사 자료인데 이렇게 브레인으로 매핑을 해놓은 이 내용이거든요. 자, 기업들 보면 뭐 아마존, 도요타, 켈로그, 휴레패커드, HP, 코스트코 등의 기업들이 올라와 있고 뭐 애플도 여기 사이드에 보이긴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의 특징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대부분 제조나 유통기업이에요. 제조나 유통기업들. 결론적으로 이런 대부분의 소비재들에 대한 소구가 아직까지 부모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때문에 미국의 가처분 소득의 70%는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대요. 역시나 뭐 사회적인 경험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제의 고성장기에 딱 들어가서 기득권을 이미 얻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소비 여력들이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절대적인 그 소비 파워들은 이 부모 세대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에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자 그룹이지만 이들에게 동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이들이 브랜드에 대한 동조감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적인 마케팅 또는 을 맞춤형으로 하지 않는 이런 성향들은 다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처분 소득의 70%는 부모 세대가 갖고 있다고 했고 게다가 미국 소비재 판매의 50%를 이 부모 세대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이게 전통적 브랜드들을 이 부모 세대들이 주로 충성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런 주로 내가 무언가를 사서 소유하고 또는 기존에 살았던 최소한의 뭐 의식주를 채우고 그 기타 등등을 채울 수 있는 그냥 필수재들을 이들이 소모하는 것이지 취미라든지 자아를 위한 것들을 그렇게 많이 소모하거나 하지는 않는 추세들이 다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트니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매력적인 고객층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구매력은 되지만 매력적인 고객층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밀레니얼과 Z세대에 주목하라는 이야기도 다소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나이로 지냈던 연도별로 이렇게 그 세대를 구분하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전제도 드렸으니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략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대를 구분한 이유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맥락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세대들을 구분하고 마케팅을 하고 타겟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뭐 세대별로 구분하는 거 의미 없어, 뭐 정답은 없어 이런 말하는 거 사실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완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대체적인 방향성을 함께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네레이션 Z하고 밀레니얼들을 봐볼게요. 네. 혹시나 이렇게 좀 매체나 컨텐츠에 관심 없는 분들은 별 생각이 없을 기업들도 일부가 들어있는데, 네. 보시면 이런 콘솔 업체인, 네, 게임기 만드는 데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그리고 근래 가장 히트작들 내놓았던 닌텐도사까지 이 주요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아마존과 디즈니, 지프 같은 브랜드들도 보이고 있네요. 네. 자, 여기서 아까 부모 세대와 다른 점들은 그냥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다가 아니라, 자, 플레이스테이션의 이런 게임 타이틀들, 그리고 디즈니의 컨텐츠들, 요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소유하는 매체들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경험하고 그냥 좋은 경험을 했어. 결국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런 컨텐츠와 경험을 소비하고 있다. 또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체들에게 높은 점수, 동질성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경험 소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뒤쪽에 지프 같은 회사들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근래에 보면은 SUV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소형 SUV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SUV 보급률 자체가 높아지고 점차 큰 SUV들도 계속 구매하는 추세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든 미국이든 전반적인 SUV 구매 추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이유는 뻔하죠. 말 그대로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인데, 여기에 놀러 나갈 거, 캠핑할 거, 레포츠거리를 즐길 것들을 다 싣고 외부로 나가서 아웃도어 활동들을 하자. 이런 활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나가서 즐길 수 있는 뭐 몸으로 하는 경험이든 스포츠든 캠핑의 경험이든 이런 경험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앞에서 이런 실용적으로 그냥 자동차는 그냥 탈 것이야, 이동 수단이야, 이런 의미에서 아까 합리적인 도요타 차가 부모 세대에서는 이 주요 마인드에 박혀 있다면은 이 Z세대라든지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이제 SUV를 타야 돼. 그럼 지프를 타야 된다. 이 지프를 타고 밖에 놀러 다녀야지. 서핑을 하러 가야지. 캠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소비의 다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레니얼 같은 경우는 이 50% 이상이 브랜드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돼요.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곳이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내 가치관과 맞는지 이걸 칭찬할 수도 있고 내 가치관과 맞지 않다면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가능성들이 생겨난 거죠. 또한 이런 경험과 콘텐츠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이런 추세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한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험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할 것들이 아까 같은 뭐 영화든 게임이든 이런 그 디지털 콘텐츠 매체들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피트니스도 결국 빠질 수 없는 주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에요. 즉 경험 소비의 가중치를 높게 두는 사람들은 피트니스에 있어서 최대의 고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우리 거를 살 만한 사람이고 정확하게 이 이상형에 맞아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언론 자료들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Z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들을 구분하는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TV를 보고 자란 이런 세대잖아요. 뭐 저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Z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유튜브를 보고 자라났고, 셀러브리티를 동경하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을, 독특한 스타일, 나한테 맞는 무언가를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내가 체험하고 하고자 하는 성향들이 훨씬 더 강해요. 사실 이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나 디지털에 대해서 능숙한 거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을 경험의 연장선상으로 취급하는 게 Z세대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그냥 하나의 정보를 얻는 보조 도구로 생각하는 게 밀레니얼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쇼핑에 대한 차이점 때문인데요.
자,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보다 오프라인 쇼핑을 좋아한다라는 응답에 46%가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Z세대 같은 경우는 81%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쟤네가 인터넷 더 많이 하는데 왜 온라인 쇼핑이 안 좋다 그러지? 신기해 하잖아요. 원래 더 그럴 텐데. 근데 여기에서 이 오프라인을 찾는 이유들이 왜인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Z세대 같은 경우는 자, 오프라인을 찾는 이유는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보고 싶어서고, 밀레니얼 같은 경우 온라인 제품에 가짜가 많고 정보가 너무 좀 혼재해 있으니까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자 온라인에서 보고 이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의 연장선들이 오프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겠다. 라는 이런 연결성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Z세대라면은 밀레니얼 세대는 그냥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함께 습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근래 밀레니얼 세대들이 계속 대두되면서 지금 이 자료는 뭐 예전에 많이 언급해서 좀 보셨을 거예요.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건데 이 덤벨 이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되었어요. 유럽에서부터 생겨난 신조어들인데 이 덤벨 이코노미, 즉 뭐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회식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 나의 여가 시간에 퇴근하고서 운동을 해서 내 체력과 건강을 지키는 거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몰려다니며 노는 것보다는 운동해서 SNS에 올리는 게 더 멋있는 거다.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세대 현상을 이룹니다. 근데 이런 덤벨 이코노미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들, 즉 주체는 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수많은 전 세계 시장에서도 피트니스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하고 또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프라인 피트니스 주식을 갖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 투자 성장세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사업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또 국내 자료를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타이틀이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쩐지 많이 보이더라. 피트니스 센터 3,400개가 올라갔어요. 더 생겼대요. 덤벨 이코노미 코로나도 눌렀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저도 뭐 이런 대학원을 다니면서 함께 대학원 교수님들과 이런 학우들과도 같이 이야기해 볼 때도 아니, 근데 기구업체들 돈 잘 번대. 우리 지금 스폰서로 함께 있는 저희 디렉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년보다도 더 많이. 아니 대체 왜 이런 거야 했더니 결국은 더 많이 오픈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나라 피트니스 센터가 이제 1만 개가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피트니스 센터가 인구 대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밑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KB경영연구소에서는 피트니스 센터 시장 분석을 해봤대요. 10년 새 54%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신압으로 지나가는 대로 좀 늘어나고 있고 경쟁이 많아지는 거 반대라고 했지만 10년 새 54%면 엄청나게 많아진 거거든요. 또 자, 강남에 445개가 또 증가했고요.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도요. 자, 올 2, 3월까지는 코로나로 주춤했었는데 이후 폐업 접수도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폐업 접수가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합니다. 폐업 점수 자체가. 네. 그런데 폐업률은 7.7%로 올해 봤을 때 PC방의 절반 수준. 근데 이거 PC방은 너무 극단적인 비교인 것 같아요. 정말 여기는 뭘 하기가 힘든 데였기 때문에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슷했던 걸 생각하면 또는 이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PC방이나 여기 운동하는 데나 사람들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좁게 붐비는 데니까 폐업률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폐업률 자체가 매우 낮았던 거죠. 자, 이런 성향 자체는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언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그 영향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렇게 운동에 함께 참여를 하거나 대표적인 예가 이런 필라테스 같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주로 또는 이런 정말로 소득이 높고 이런 알파걸들이 나를 가꾸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필라테스를 해라는 마케팅이 사실은 언론 매체들에서 셀러브리티들이 굉장히 잘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필라테스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필라테스 센터 늘고 있는 거, 스튜디오 늘고 있는 속도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의미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이 워라밸 영향, 근래 이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포장마차들은 지금 울상을 짓고 있지만 뭐 여의도 안쪽이 아니라 좀 외곽 쪽에 있는 그들의 주거지죠. 그러니까 그 주거지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들 또는 그 인근의 피트니스 센터들도 매출이 늘어서 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뭐 예전에 작년도에 좀 이런 기사들을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피트니스 센터의 성장세가 계속될 거라고요. 아유, 1만 개나 넘었는데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오픈을 할 거라고? 근데 그 추세가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도 이런 줄어들지 않은 창업 매장 수를 보면은 저희 맨 끝에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창업이 963개라고 하네요. 2019년도에 1109개가 창업이었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보면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가 덮친 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 게다가 회원 매장의 평균 영업 연수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좀 굉장히 나름 흡족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예전 과거에는 뭐 먹튀다 이런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깐 장사하고 튄다, 한탕 하는 장사다 이런 외부의 나쁜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선들이 희석이 된 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영하는 그 시스템들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평균 영업 기간 자체가 길어지고 있고 물론 이 고객들의 소비 여력들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건강 소비에 집중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긴 했겠지만 그래도 잘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그래프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런 그래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향후 피트니스 산업의 성장세는 계속될 거고 뭐 관련된 유관 산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자, MZ세대의 건강 소비, 경험 중심적 소비와 여기에는 피트니스가 적격이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과 워라밸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고 건강 관련된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 영향으로 건강 관련된 소비는 훨씬 더 늘어났고 심지어 집에서도 운동하는 이런 추세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 보시면은 자 MZ세대를 공략하는 홈트 콘텐츠 2021년 트렌드로 오하운이 뜬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런 선정한 그 내용이죠. 자, 오늘 하루 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챌린지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까지 비춰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춰야 되고 문화화가 되는 게 사실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는 거죠. 과거와 같이 이런 몸스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막 좋은 몸매를 자랑하고 누군가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 운동하고 있는 내 모습이 좋아. 이런 식의 긍정적인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운동이라는 것, 피트니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길거리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피트니스에 완전히 포커스를 또 맞춰봐서 피트니스 산업에서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트니스 회원의 33%가 밀레니얼입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회원의 14%는 Z세대고요. 그런데 Z세대가 안 중요하느냐? 그냥 14%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들이 자라서 이 문화를 이어받고 점차 점유율을 높일 거라는 건 예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 전 세계의 피트니스 회원 비중만 보더라도 밀레니얼이 33%로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방식, 이들의 가치관과 동기화를 하는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그냥 과거와 같이 자 피트니스 센터 열었어요. 운동하러 오세요. 와 이러면은 이제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센터들과 경쟁사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좀 아래 그래프를 좀 하나 더 보실게요. 이 산같이 된 그래프 밑에 보이시죠? 자, 전체 미국의 회원권 보급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비했을 때 이 밀레니얼 세대가 Z세대가 모든 세대가 갖고 있는 이 회원권의 보유율을 한번 그 비중으로 내봤어요. 그랬더니 1.0이라고 하면은 보통 미국의 1.0을 평균치로 봤다고 하면은 그 Y세대라고 했죠. 여기 밀레니얼 세대, M세대 같은 경우는 한 1.49, 한 절반 정도가 더 많죠. 한 150% 정도가 더 많이 운동에 참여하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X세대들도 비교적 많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한 50% 이상이 더 많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심지어 아까 전에 그 소비에 대한 그 시프트,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과 경험 소비에 대한 가중치를 더 두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이기 때문에 향후에 높은 PT 참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일 거고요. 자, 구매력은 더욱 높아지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 중추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현재까지 중추는 X세대죠. 중추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Z세대도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서 충분한 구매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피트니스 참여가 있는 그래프들은 더욱더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약한 내용들 좀 몇 개를 봐볼 거예요. 자, 얼사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런 밀레니얼들 또는 뭐 경우에 따라 Z세대도 얘기가 같이 될 수 있겠죠. 우선 여기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이들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자, 78%의 이런 그 밀레니얼 Z세대 고객들은 경험 소비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참여하는 거에 좀 뭐 돈을 아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참여도가 단순히 물건을 사서 소유를 하는 것보다 더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의 70%에 해당하는 밀레니얼들이 자, 이런 구매 시에 그런 기업의 가치들을 고려를 한대요. 기업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착한 기업 같은 것들, 내 가치관과 맞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서 물건을 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할인을 하고 싼 가격들, 그 다음에 좀 친절한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구조화된 서비스를 갖춘 곳들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높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세련됨은 당연히 갖춰야겠지만 이런 세련됨들 외에도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소수자들을 보호하는가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가, 아니면은 좀 나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2%의 밀레니얼들은 이런 사회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대요. 예전에 그 나왔던 뭐 공정무역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을 보호하는 또는 이렇게 좀 제3세계에 기부를 하는 이런 식의 캠페인 하는 곳들이 많았잖아요. 뭐 수익의 1%는 환경단체에 기부합니다. 해양 쓰레기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는 아프리카의 그 식수가 부족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담수화 작업이라든지 물통을 제작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식의 좀 착한 기업 마케팅을 하는 곳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이제 점차 구매를 할 때 또는 이런 기업을 선택하게 될 때 중요한 이들과의 그 정신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밑에 내려가 볼게요. 76%는 적어도 주일에 운동을 한대요. 여태까지의 모든 세대들 중에서 가장 운동 참여가 많은 세대가 현재의 밀레니얼과 Z세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참여한다라는 비중들인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젊은 세대일수록 체력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뭐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체력의 절대치라든지 이렇게 좀 스펙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자연적으로 운동을 참여하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의 운동을 한다라는 거에 가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는 이 젊은 층들 2030 세대의 피트니스 참여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자, 밑에 보면은 또 이제 이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세 개의 운동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가와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죠. 그 다음에 러닝들을 선호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런 뭐 환경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세계관에 대한 가치들을 함께 내포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런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어떻게 보면 인류에서 가장 좋은 발명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HIIT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을 줄여주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커뮤니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는 거고요. 러닝 같은 경우는 워낙 전통적인 강좌였잖아요. 이런 러닝 크루들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즐기는 종목들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맨 밑에 이런 피트니스 전용 또는 비영리시설 가입 희망 같은 경우는 미국에 좀 국한된 얘기라서 여기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떠나기가 쉬운 상태의 피트니스에 가입하는 형태가 커요. 왜냐면은 이런 미국의 그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뭐 거의 밀레니얼로 초점 맞춰볼게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6%입니다. 네. 자,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가성비가 좋은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온리로 되어 있는 클럽을 하나 끊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스튜디오, 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스튜디오 쪽으로 하나를 또 끊고요. 그러면은 웬만한 중간 가격대에 있는 센터를 다니는 것보다도 가격은 비슷하고 만족도는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떠나기 좋은 환경들은 내가 고객의 기대를 한번 배신했을 때 가차없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냥 좀 참고 다니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이런 좀 이 내 윤리관에 맞지 않는 행동 또는 이런 그 일반적인 기업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이 PT 센터가 보였다라면은 언제든지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이 사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요가도 그랬지만 그 필라테스 뚱땡이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좀 회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비스와 이런 그 예의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카톡인 줄 알고 그런 엄청난, 실수라고 하기도 뭐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다른 형태로 고객을 비하하고 이런 민낯이 보이자마자 그런 센터든 영업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엄청난 비난들을 받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가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로 공개될 수 있고, 이 하나의 썰풀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이제 영상으로 자료가 남고 이미지로 자료가 남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항상 수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겉과 속이 다른 형태로 서비스를 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뭐 회원들과 친하다고 뭐 쉽게 막 나이 어린 회원한테 막 반말을 막 한다던가 서비스 퀄리티를 벗어나는 일들을 한다던가 사적으로 좀 나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다던가 이런 일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이런 상황들까지 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솔루션은 아니죠. 아직은 이들의 특징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소규모 그룹 트레이닝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대요. 그리고 2명 이상이 시설을 함께 방문해서 이런 서로 즐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에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하이터치 환경에 대한 욕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이터치는 이런 사람들이 감성으로 정말 섬세하게 사람을 건드려주는 이 트렌드 코리아 2021에도 뭐 휴먼 터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섬세하게 나를 신경 쓰고 개별화돼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 밑에 가치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 밑에 중복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언 부분 이제 다 왔습니다. 제언 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산업 전반의 제언으로 우선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자, 옆에 그냥 읽어볼게요. 마케팅 전문가 데이브 파텔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같은 듯 엄연히 다르다면서 이렇게 조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는 셀럽, Z세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어필해야 된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갖추고 연동시켜라. 밀레니얼 세대는 가격 할인, Z세대는 디자인과 포장이 중요하다. Z세대가 남긴 후기는 꾸준히 피드백해야 한다. 제품의 사회적 가치와 메시지를 스토리텔링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까 했던 얘기의 계속 리바이벌이고 요약일 뿐이에요. 문화적 동질선을 갖추고
이걸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유지를 해야 된다가 산업 전반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조언이었고요. 자, 이제 피트니스 수렴을 해볼게요. 피트니스 특화에서 얼싸의 자료들을 취합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최신 상태의 기술을 유지해야 된대요. 왜?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뭐하러 디지털 환경을 얘기하고, 우리는 뭐 디지털 이민자가 있고, 디지털 노마드가 있고, 디지털 네이티브가 있냐, 원주민이 있냐, 이런 얘기가 점점 디지털에 능숙해지고 디지털 원주민들이 이 세력을 넓혀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상태의 기술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소울사이클의 어플리케이션처럼 그냥 접속해서 편안하게 결제하고 내 자리 예약하고 운동할 시간 알람 알려주고 운동 끝나면 피드백 주고 이런 마찰 없는 테크놀로지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브랜드가 고객과 맞는 동질화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면 안 되고 앞에로 한 말 했다가 뒤로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은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같은 일에 대해서 금방 진료하는 추세도 이 MZ세대들한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피트니스 프로그램들을 구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피트니스 센터, 뭐 각종 스튜디오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점차 찾아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나오고 있어요. 자, 하이터치 환경을 만들어라. 그리고 사회적 생태계를 구축해라. 즉, 이 고객들이 들어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들과 같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와서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 정신적인 요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나누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가가 선호하는 콘텐츠 1위에 들어간 거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약간 그런 걸 느끼고 있지만 요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밑에도 볼게요. 자,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 경영을 피력해야 된다. 자, 옆에 보시면 이거 영어로 뭐라 써져 있는데 간단히 읽어볼게요. 자, sorry for the inconvenience. We are trying to save the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편을 들어 미안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를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맨 앞에 있는 로고에 있는 그 원레벨이라는 부티크 스튜디오, 부티크 피트니스 스튜디오에서 내세운 캠페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했던 게 일회용품 쓰지 말고 우리 다 텀블러 씁시다. 그 센터 내에서 일회용품 다 치울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오세요. 우리는 그 플라스틱 이 소비 형태와 싸울 겁니다. 이런 그 캠페인 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큰 가치가 됐고 어떻게 보면 일련의 이 코로나 사태들도 사실은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무지와 또는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비롯된 거라는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든지 공정함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위의 것들을 하나로 다 축약을 해보면 결국은 한계예요. 자, 짐이 아닌 스튜디오가 아닌 요가원이 아닌 필라테스 센터가 아닌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의 정체성, 즉 브랜드도 인격체처럼 다뤄질 수가 있잖아요. 그냥 피트니스 센터라는 기계적인 공간이 아닌 스튜디오라는 기계적인 공간이 아니라 나와 소통하고 나와 공감을 해주는 브랜드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결론은 짐이 아닌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로 전체적인 컨클루전, 제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함께 얘기해 봤는데요. 사실은 세대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자, 기술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정보를 수용하고 그리고 이 수용한 정보량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고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다였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패턴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대세적인 흐름만 있고 고객에 따라서 조금만 터치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전략적인 또 마케팅 소스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체적인 요소를 요약했던 짐이 아닌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요소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신다면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약속한 시간이 방금 1분 정도 지났는데요. 네, 오늘 컨텐츠가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다른 정성을 다해서 여러 검증된 자료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좀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 이런 뭐 질문 같은 것도 남겨주시고 또 원하는 교육들에 대해서도 들려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교육과 그 서비스와 컨텐츠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